K방송 올해도 분위기 괜찮겠죠? 대박입니다. 그냥 바로 대박이니까. 알겠습니다.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뒤에 MC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뭔가 미제 유럽제가 막 뒤섞인 자 비싼 것들은 다 갖고 있는 나라. 일단 그런 겁니까? 예. 자 비싸고 좋은 거는 다 가진 나라 어딜까요? 예. 최근 한국판 패트리엇이 방금 말씀드린 바로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시장을 드디어 뚫었습니다. 청공수가 무려 4조 2,500억 원에 달하는 공식 계약을 맺었는데 일단 이건 다 같이 K방사 오케이 나이스입니다. 시작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우디가 사들일 무기 체계가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올 초에도 우리 K방사의 주역들이 사우디 방문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올스타 팀이 방문을 했죠. 올스타 팀이요? 예. 자 일단 천공2로 사우디 수출 포문을 완전히 시원하게 그렇죠. 예, 시원하게 뻥 뚫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다음 타자들이 바통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자 그 올스타 팀들이 올해 2월에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모였습니다. 자 사우디는요 매 2년마다 사우디 국제 방산 전시회 자 월드 디펜스 쇼 사우디아라비아 WDS라고 합니다. WDS 2024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한 건데요. 아랍권의 종주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우디 WDS 2024 스케일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전시 개최 장소가 80만 평방미터, 24만 2천 평. 와, 사막이니까. 사막이니까. 예. 총 50개국에 75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취입증 발급받은 사람이 10만 명 이상. 사우디 정부 주도하에 중동 지역의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WDS 2024 2022년에 이어서 올해 2회째를 맞이한 신생 방산 전시회입니다. 이런 큰 규모인데 아무튼 2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겁니까? 반응이 전 세계적으로. 보통 이런데 크게 많이 참여했다고 하면은 역사와 전통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서 깊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2회. 예, 전혀 없죠. 역사와 전통이. 이제 2회째인데 이건 이제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최자가 바로 그 유명한 미스터 에브리띵 빈 살만. 우리 빈 살만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죠. 네. 이분이 이제 사우디 총리인데다가 그리고 무기 개발 조달 전반을 관장하는 군비청의 이사회 의장이기도 하세요. 또 사우디가 앞으로 이제 방위 산업 육성하고 또 군사력 강화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 WDS 2024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하나 있고요. 최근에 방산 전시회들이 보면은 요즘 신냉전 기류가 있다 보니까 반쪽짜리로 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말 그대로 서방이 개최할 때는 러시아나 중국은 불참하고 반대 중로가 할 때는 이제 서방이 불참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이 WDS 2024는 좀 특성상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각국을 대표하는 방산 기업들이 모두 이제 참여해서 아주 뜨겁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에 이어서 러시아, 중국 등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제2의 중동부업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업체들이 참여했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올스타전입니다. 자,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 예, 그다음에 현대호텔, LIG 넥스원, 자, 풍산, S&T, 기아.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 거의 다 갖고요. 특히 이제 현지에 관심이 많은 분야를 공략한 업체가 있는데 HD, 현대중공업과 그다음에 하나오션이 함정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력을 선보였어요. 자, 일단 그 HD 현대중공업 여기가 이제 보시면 울산급 호위함 배치 3의 선도함, 그러니까 이게 한국형 미니 이지스 형식이죠, 그렇죠? 이 충남함을 만들었던 게 이 HD
현대인데 자, 여기서 충남함과 훈련함, 그다음에 3,000톤급 잠수함 모형을 보여줬고요. 자, 마찬가지로 한화 오션은 여기가 이제 장보고 3급, 그러니까 이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여기서 이제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 선보였고, 울산급 호위함, 잠수함 구조함 등 이렇게 다양한 함정들을 선보였어요. 콕 찍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야가 이렇게 다 해당 쪽, 뭐 선박 쪽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우디 주변 해역이 굉장히 시끄럽죠. 자, 보면 후티족이 이 공격을 하는 홍해 쪽.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우디하고 겹쳐 있는 쪽 아니겠습니까? 사우디가 이렇게 양쪽에 뭐 양쪽에 바다가 그렇죠. 있잖아요. 자, 이제 예, 또 다른 쪽으로는 이란하고도 계속 지금 충돌이 있고. 페르시아만 아닌가, 그렇죠. 그쪽? 이란 지금 해군력 엄청 튀어나오고 있고. 당연히 지금 사우디는 해군력 건설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물론 기존에는 이 해군력들이 미국이라든가 서구에서 와서 이 유럽들 국가들이 지켜줬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자, 이런 게 나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꼭 사우디만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우디아라비아가 4,000톤급 호위함 5척을 건조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20억에서 25억 달러 정도. 하나로 치면은 자, 2조 6천억에서 3조 3천억 정도 가격이고요. 예. 자, 이제 여기에 HD 현대중공업이 도전장을 내민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작년 첫 회 그 WS202에도 당연히 참가했고, 올해 두 번째 2024에도 참가를 해서 자, 열심히 이제 출석 도장, 자, 100% 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이즈를 보니까 엄청난 수주전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그 어떤 후보들로 이 뭐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주전에 뛰어드는 겁니까? 방금 얘기해 주신 그 충남함, 예. 미니 이지스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HD 현대중공업이 영국 개발한 울산급 호위함 배치 3의 선도함이죠. 요게 지금 WDS 2024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충남함은 이전의 신형 호위함들에 비해서 많이 커진 상태고요. 인천급 2,500톤, 울산급 배치 1이었죠. 그리고 대구급은 3,000톤급 정도였습니다. 요거는 울산급 배치 2였고, 근데 충남함 울산급 호위함 배치 3는 배수량이 3,600톤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4,000톤급 호위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의 부합하는 크기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충남함이 뭐 미니 이지스함 이렇게 부르는 건 역시 아까 잠깐 설명하신 그 레이더 뭐 그 부분 때문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최초로 그 국산 디지털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예. 그리고 복합 센서 마스트를 이제 장착을 했기 때문인데 4개의 면에, 이 마스트의 4개 면에 고정 배치 장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것이고,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4대하고 또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4대가 이제 내면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각각 수백 개 이상의 그 모듈 소자들이 전자빔을 이제 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다.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표적을 추적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충남함은 정말 말 그대로 강력한 논을 보유하게 됐군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이지스함이 레이더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여기 레이더와 무기 체계를 얼만큼 잘 엮느냐. 그러니까 이 주요 탐지 장비와 전투 체계 무장, 요거를 엮는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 체계가 핵심입니다. 근데 이 전투 체계가 드디어 국산화가 된 거죠. 국산화. 예, 예. 그래서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방산 능력이 전부 집약된 함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IRST 광학 장비로도 보고 레이더로도 보고.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아까 이렇게 다양한 오. 적이 위치 이런 거를 표현하고 그다음에 얘까지 유도해서 공격을 뭐부터 해라라고 지정을 해주는 게 전투 체계가 하는 역할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까 예. 이지스 레이더를 활용해서 적 대함 미사일 8발 이상을 동시에 요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6발의 그 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되는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 KVLS라고 합니다. 요게 탑재가 되어 있고 이 중에서 8발의 해공 미사일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공이라는 것은 국산 대함 요격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사거리가 20k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근접 방공 시스템이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제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10개. 적 대함 미사일 10개 정도를 요격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군요.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자, 그다음에 그거 이외에도 이제 장거리 대잠 미사일, 즉 홍상어라는 게 장착이 되고요. 전술 함대지 미사일 200km 이상 날아가는, 즉 해성을 얘기하겠죠. 이거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육해공 타격이 전반적으로 다 가능한 이런 엄청난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D 현대중공업에서 이 충남급 호위함을 뭐 이미 잘 만들어서 우리 군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계를 조금 더 개조해서
자, 이 사이즈를 줄이는 거는 좀 어렵지만 되려 늘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수출형 호위함을 지금 사우디에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충남함이 견제할 사우디 호위함 수주전에 라이벌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유럽 업체들이 라이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유력한 후보는 프랑스의 국영 군수업체인 나발그룹입니다.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예. 네. 사우디가 이미 2019년에 나발그룹하고 각종 군함 개발 생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진전된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최근 현재 업계 분위기를 보면 네. 오히려 HD 현대중공업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뭐 기술력이 역시 뭐 세계 최고급이겠습니다만 뭐 다른 이유가 또 특별히 있을까요? 일단은 사우디가 그동안 이제 미국의 그 중동 최대 무기 수입국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 그 외교 정책들 때문에 사우디가 미국하고 좀 사이가 좀 그렇게 좋지 않고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 아시아하고 좀 가까워지는 이런 분위기가 또 하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그 사우디 정부가 미래를 좀 길게 보는 그런 시각을 많이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로 그 중에 이제 비전 2030을 천명을 하고 자국 방위 산업을 키우겠다. 예. 스스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뭐 수입에 절대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러긴 좀 어려웠던 상황인데 단계적으로 무기를 국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030년에는 국방 지출의 50%를 자국에서 도입하겠다. 오, 예. 2030년이면 멀지가 않습니다. 그쵸, 한 뭐 6, 7년? 예. 네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또 2030년까지 세계 25대 국영 방위 산업체를 육성하겠다는 목표까지 좀 세운 상태거든요. 예. 부품의 국산화에 엄청나게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사온 다음에 이걸 유지 보수를 하다 보니까 특히나 유럽제를 많이 샀단 말이죠. 근데 유럽제 무기 체계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자, 처음에 살 때 가격은 싸도 유지 보수 비용이 쓰러집니다. 미제와 거의 비교 안 될 정도로 비싸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국산화할까? 그래서 2010년대 후반부터 국산화를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원래 미국은 5.1달러 때문에 중동 중시 정책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산유국이 되고 막 이러고 하니까 중동 경시 정책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엇나갔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천궁2를 팔 수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면 예. 이전에 다 패트리어트 다 샀단 말이죠. 결국 이런 상황에 대비했을 때 자주국방의 노하우가 어느 데보다도 많았던 어떻게 보면 상황이 비슷하죠. 전혀 없던 것에서 이런 산업을 키워낸 대한민국이 더 많은 점수를 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충남함급 호위함 수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예. 이것하고 방금 말씀하신 산유국 사우디가 방산대국 되겠다. 예. 이런 포부랑 어떻게 연관이 좀 되니까 뭔가 이 얘기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만 바라볼 수는 없다. 예. 대한민국은 그나마 미국과 동맹으로서 이렇게 상호 방위 조약이 있어서 하는 나라지만 솔직히 사우디와 미국 사이는 상호 방위 조약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구나라는 게 이번에 바이든 정부 때 그런 부분들을 사우디가 좀 느낀 거죠.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사우디와 손을 잡고 현지화 전략을 준비했어요. 아까 지금 뭐 우리 나발그룹이 예. 뭐 현지화했다고 하는데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예. 자, 사우디 국영의 에너지 업체인 아람코하고 손을 잡았어요. 자, 그래서 현지 조선 업체인 IMI (International Maritime Industry)라는 걸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 호위함 사업에 IMI하고 공동으로 참여해가지고 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니까요. 성공 가능성이 정말 높아지는 거죠. 사우디의 킹살만 조선산업단지라는 곳인데 여기에 올해 연말 가동을 목표로 해서 IMI와 합작 조선소를 건립하고 있고요. 이게 중동 지역의 최대 조선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크기 어떠냐면요. 축구장이 700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00만 평방미터, 500만 평방미터 이게 이제 150만 평 정도 규모가 되는 거고 이게 기본적으로 수입된 사업비만 5조 원 이상 들어가고 그래서 이곳에서 연간 40척 이상의 VLCC 이게 이제 초대형 원유 운반선 항모보다 큰 거를 연간 40척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1년에 2개 만드는 게 아니면 한 군데에서 거의 진짜 거의 40척이 동시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놓고 하더라도 엄청 그렇죠. 사이즈가 뭐 우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워낙 이런 원유 운반선이라는 특수선에 건조해 있어서 엄청나게 높은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서로 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자 이번에 만약에 HD 현대중공업이 사우디 이 호위함 사업이 5척 수주를 하게 되면은 일부는 울산 조선소에서 이제 건조를 초기를 하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전부 다 건조하는 이 방식이 검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냐면 사우디 정부가 일부 건조 과정을 현지화해라라는 걸 조건에 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 조건하고 이미 맞아 있는 거예요. 제한 자체가. 게다가 자 우리 방산업계의 가장 큰 장점, 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우리 배달의 민족. 그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쵸. 배달의 민족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만 배달의 민족 맞죠 우리가? 총알 배송. 예. 그래서 이런 HD 현대중공업이 차련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 건조, 시험 평가 이 모든 기간에 걸쳐서 자 우리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예. 정신을 바탕으로 지연 없이 공정을 지연해서 당초 계획 일정보다 앞당겨서 사우디 해군에 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막 날림으로 엉터리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도 만들다 보니까 인이 박혀서 그쵸. 야 이 정도는 우리 금방 하지. 이런 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 재작년인가 폴란드 뭐 탱크였나 그때도 앞당겨서 그렇죠, 항상 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앞당겨서.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거를 지금 자기네 전력이 있어야지 가서 빨리 뭐 진압하고 제압을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지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루라도 빨리 보내주는 데가 점수를 더 좋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진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 그 주변의 그 지정학적 요소가 요즘 좀 복잡하잖아요. 분명히 해상 전력에 신경 쓸 만한 그런 이유가 있겠죠. 예,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네. 원래 사우디는 뭐 사막이니까 전부 그 기계화 부대가 주류였죠. 뭐 전차, 장갑차 이런 쪽이 주류였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양면이 바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쪽은 홍해고 한쪽은 이제 소위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르는 걸프인데 바다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또 해안선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예. 꽤 긴 편인데도 지금까지 해군력은 다소 약한 편이었다. 사우디 해군의 주력 전투함이 되게 노후화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알리아드급 4,700톤급 세척하고 알마디나급 2,600톤급 호위함 4척, 바드르급 1,000톤 초기함 4척 이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 더 높은 성능의 신형함으로 대체할 상황인 거죠. 예. 2018년에 미국의 호위함 4척을 발출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은 배달의 민족이 아니다 보니 아직도 건조 중이라고 해서 지금 막 5, 6년째 건조하고 있어요. 네, 건조 중이고 배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해군력에 이제 투자를 안 하고 있던 사우디가 최근은 좀 이런 부분에 좀 마음이 좀 급해진 상황이죠. 예. 네, 그래서 홍해하고 또 페르시아만 해상 교통로가 요즘 위협을 받으면서 또 긴장이 고조된 이런 점들이 좀 많이 좀 사우디를 좀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홍해 일대가 서부함대, 페르시아만이 동부함대라고 하는데 여기 홍해 여기 요즘 기사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데 아닙니까? 자 원래 예멘 이쪽 하면 생각나는 게 아덴만 쪽의 해적들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팠었죠 이전에. 그렇죠. 아덴만 무슨 여명 작전 그래서 소말리아 해적.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 소말리아 해적 많이 정리가 됐는데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예멘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던 후티 반군이 자 홍해를 위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야 그래서 이제 뭐 제다나 이런 데에서 이제 막 원유 같은 거 받고 막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유조선 같은 것들 상선들을 무인기 같은 것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작됐냐면 아시다시피 작년 10월에 그 이스라엘과 무장 정파인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뭐 사실은 거의 전쟁인데 자 이 후티 반군이 야 우리는 하마스 지지한다라는 명목으로 홍해를 지나는 유조선과 화물선을 다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청해부대 보내면서 이쪽에 해군 작전을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가 생명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란 말이죠. 특히 중동의 해상 요충지, 유럽 쪽으로 만약에 우리가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덴만 앞쪽을 지나가지고 해서 홍해 쭉 따라 올라가서 수에즈를 지나가지고 유럽을 가야죠. 그렇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거리 항로,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30%, 전 세계 상품 무역량의 11%.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중동 전쟁 나가지고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막 골치 아파 죽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막힌다?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홍해에서 이 후티 반군의 공격이 계속되면은 당장 우리 기름값 올라갑니다. 그렇죠. 수요는 똑같은데 공급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뭐 진짜 예. 뭐 3달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해운 운임 지표를 이제 상하이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지난해 12월 연중 최고치를 딱 찍은 다음에 계속 여기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후티 반군의 이런 잘못된 행동들, 나쁜 행동들을 계속 내비두면은 세계 경제가 곧바로 위협을 받는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미국, 영국 이렇게 다국적군들이 후티 반군 군사시설에 공습을 감행을 하고 하면서 계속 작전을 하는데 자 이게 이 사막에 이렇게 게릴라식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찾아서 경멸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손쉽게 이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네.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저기 여기 이란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후티 반군이랑 뭐 연결돼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이제 이란의 정보 당국이 후티 반군의 선반 공격에 중요한 역할, 정보를 제공했다는 거죠. 그렇겠죠. 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란은 거부하고 있고요. 네. 네. 부인. 네. 네, 부인하고 있고요. 또 헤즈볼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레바논의 네. 무장단체인데 헤즈볼라가 후티 반군에 이제 군사적인 전문 지식을 제공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또 어떤 입장이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하마스, 헤즈볼라와 함께 이란 주도로 이스라엘과 미국 서방 세계에 저항하는 축이라고 스스로 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 네. 내 옆에 그런 아군이 식으로. 있다. 예,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후티 반군하고 이란의 공통점은 사우디하고 사이가 나쁘다는 거죠. 네. 예. 왜 나쁘죠? 후티 같은 경우에는 예멘 수도 사나와 서부 지역들을 장악을 한 상태인데 예멘의 반군 아니겠습니까? 네. 2015년 내전이 이제 본격화되고 또 정부군을 이제 사우디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대립각이 이제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우디 정부하고 사이가 나쁘게 됐고요. 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슬람 그 수니파, 시아파 이 갈등의 그 문제인데 이슬람의 역사가 1400년쯤 되거든요. 사실은 이 수니파, 시아파는 그 직후에 이미 갈라지기 시작을 해서 마호메트 직후에 예.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이가 나쁜 것이고 이란은 이제 시아파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의 종주라고 볼 수 있는데 중동 무슬림을 보면은 이제 수니파가 60%라 약간 많고요. 시아파가 40% 이렇게 나눠집니다. 얼마나 사이가 나쁘냐면 예를 들어서 시아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은 살려둬도 수니파는 죽여야 된다. 뭐 서로 간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이가 나쁩니다. 물론 이제 어떨 때는 협력을 하지만 갈등의 골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 예멘, 이스라엘 등 인근 국가들이 또 정세 불안이 지금 또 가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사우디가 후티 반군 또 그 뒤에 이란 또 이런 종교적인 그런 기나긴 앙숙과 그 원수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면은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중동의 바다에 하루빨리 좀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고요한 바다 위 선장 업무에 지친 수병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고 또 활력소가 되어주는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지 본방야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해군 마스코트를 만나다 전에 전시 해설을 들려드릴 도슨트 원종우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군 마스코트를 만나다 저는 해군들의 외로움과 무료함을 달래주고 해군 역사의 특별한 장을 차지한 각 나라들의 해군 마스코트들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작품 속에 얽힌 재미난 히스토리를 찾아 전시회장으로 떠나보실까요? 가장 먼저 만나볼 챕터는 대한민국 해군관인데요. 대한민국 해군의 대표 마스코트 해돌이와 이나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해군 대표 마스코트 자리를 두고 기싸움을 펼치고 있는 해돌이와 이나비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첫 보면 아시겠지만 해돌이는 돌고래를 의인화한 캐릭터로 장난기 많지만 마음먹은 일은 해내고야 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해군의 또 다른 마스코트인 이나비는 2018년 처음 등장했는데요. 해군 수병을 형상화한 캐릭터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며 나비라는 이름은 네이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해돌이는 오프라인에서 주로 등장하고 온라인 홍보물에는 이나비가 고정적으로 등장해 마스코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활동하는 구역이 극명해서 그런지 본의 아니게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었는데 해군 장병들에겐 후임 이나비보단 정감 있는 돌고래 친구 해돌이를 더 친숙하게 느낀다고 하고요. 해군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해돌이를 반인 반수라 놀리며 이나비를 밀어주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챕터는 영국 해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영국의 상징이자 영국 왕립 해군의 마스코트 불독을 만날 수 있는데요. 13세기 초 영국에서는 커다란 황소와 개를 싸움 붙이는 불 베이팅이 큰 인기를 모았는데요. 사람들은 경기에 내보낼 사나운 품종의 투견을 만들어냈고 이 개가 오늘날 불독의 기원이 되었죠. 항상 상대방의 정면에서 당당히 공격하며 싸우는 불독은 이후 수많은 영국 개들을 누르고 영국의 국견이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포기할 줄 모르는 우직함과 끈기 있는 이미지로 영국 해군의 마스코트가 되었고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만나보실 챕터는 미국 해군관인데요. 특히 마스코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고양이입니다. 군함 한켠에서 느긋하게 앉아있는 고양이를 바라보는 해군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죠. 미 해군이 수많은 마스코트들 중에서도 고양이를 특히 좋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개항해 시대 이후 배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쥐였는데요. 쥐들은 식량을 훔쳐먹을 뿐만 아니라 돛을 다는 로프까지 갉아먹었고 심지어는 선창에 나무를 갉아서 구멍을 내 항해에 큰 차질을 빚게 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 해군은 배마다 고양이를 태우고 다니기 시작했고 쥐나 벌레들을 잡아주어 선원들로부터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오랜 선상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완화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죠. 그래서 다른 동물들보다 고양이가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챕터는 호주 해군관입니다. 호주의 마스코트는 앞서 만난 마스코트와는 좀 다른데요. 바로 이 귀여운 여자아이가 세계 최초 군필 유치원생이자 호주 해군의 마스코트입니다. 마스코트가 된 사연이 특히나 인상적인데 호주 태즈메니아 포트 아서에 살던 6살 낸시 벤틀리는 어느 날 뒷마당 덤불에서 놀던 중 그만 독사에게 손목을 물리게 되는데요. 당시 집 근처에는 의료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낸시의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근 카나번만에 정박 중이던 왕립 호주 해군 경순양함 시드니로 딸을 데려갑니다. 군의관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지만 당시 호주 해군 군법상 민간인이 군함에서 치료받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했는데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뱀독이 퍼져 사망할 게 분명했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시드니호의 함장 헨리 케일리는 오랜 고민 끝에 낸시를 호주 해군에 입대시키기로 합니다. 군인이라면 치료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입대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는데요. 6살이었던 낸시를 입대시킬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이에 헨리 케일리는 공식 보직인 마스코트를 떠올립니다. 일반적으로 장병들의 사기를 고치시키기 위해 동물을 입양해 마스코트로 임명하고 임금 대신 군수 식량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 절차가 까다롭지 않았기에 낸시는 시드니호의 마스코트가 되어 해군에 곧장 입대하게 됩니다. 군번 000001번을 부여받았고 복무기간은 낸시가 지칠 때까지였죠. 민간인에서 군인 신분이 된 낸시는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은 뒤 호바트로 이동해서 치료를 받았고 무사히 완치되는데요. 낸시는 8일간의 복역 후 부모님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대하게 되는데요. 낸시 벤틀리의 이야기는 호주 해군의 역사에서 특별한 장을 차지하게 되었고 여성이 전통적으로 남성이 지배하던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기여한 중요 사례로 기억됐다고 합니다. 오늘 관람하신 해군 마스코트를 만나다 전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한 나라들 외에도 어떠한 마스코트들이 어떠한 역할로 해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을지 궁금하네요. 자, 아무튼 뭐 그 본인들의 앞바다인 이 홍해에서 벌어진 일들이나 주변국들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뭐 참 요즘 그 머리가 아주 복잡할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사우디는 지금 뭐 홍해의 군함 대응이나 수중 감시를 위해서는 해군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인데 호위함 도입을 시작으로 또 다른 해상 전력도 보강할 계획이고요. 네. 근데 사우디가 기존에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항공모함. 항공모함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바다가 바다 하면 떠오르는
위에 떠 있는 게 있고 밑에 있는 게 있고. 아, 잠수함이요? 아, 잠수함이 없대요? 잠수함이 없습니다. 아예. 아예?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우디가 이 잠수함 필요를 못 느꼈던 게 사실 양쪽이 그렇게 깊은 바다는 아니거든요. 네, 깊은 바다 아니고 야 이게 굳이 잠수함까지 필요해?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 잠수함이 갖는 독특한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수함을 가지고 있어야 할 정도의 나라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해군 전략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럼 몇 척이나 더 필요하답니까, 그러면? 뭐 중형 잠수함을 최소 4척 정도는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죠. 네 척. 이렇게 네 척이나 필요한데, 어떻게 하다 그동안은 이렇게 하나도 없었대. 잠깐 신기하네요. 지난 3월에 보면 이제 사우디하고 이란이 자 7년간의 기나긴 적대 관계에 마침표를 찍고 외교 관계 정상화에 합의를 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어요. 그래서 보면 막 악수하면서 화해하고 하는 장면들이 연출이 됐는데 이게 시아파, 수니파 이게 종교의 갈등이라는 게 이거는 앞에서 외교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종교적 앙금도 앙금이고 가장 큰 문제 뭐냐면 서로 화해한다고 하면은 후티 반군을 조용히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평화라고 하더라도 따뜻한 평화라기보다는 차가운 평화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언제 긴장 관계로 돌아설지 모른다. 자, 그럼 뭐가 사우디가 자신 있냐? 공군력. 이거는 공군력은요. 이건 돈 많은 나라의 특권이에요. 사상 최대의 국방 사업 하면 전부 다 전투기 도시 사업 아니에요. 아, 그죠. 뭐 보면은. 단군 이래 뭐 이렇게 나온 단군 거죠, 이래. 그렇죠. 예. 그럼 또 전투기 새로 사는구나 이제 아시면 되는데 어느 나라고 마찬가지거든요. 어쨌거나 그렇게 공군력으로 압도를 하고 있지만은 이 이란 해군 역시 아무리 지금 우리 사우디가 전력을 충원을 하더라도 이란 해군을 좀 뛰어넘기는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아니, 그럼 이란의 해상 전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위협적인 겁니까? 일단 이란 해군은 다양한 함정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운용을 하고 있고 지난 6월에 자체 개발한 전함인 샤히드 솔레이마니 함에 사거리 2,000km의 수직 발사 순항 미사일을 탑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란이 자체 개발한 스텔스 군함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길이 67m, 폭 18m인데 직접 이제 스텔스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적용을 해서 적 레이더에 거의 탐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또 헬기 이착륙장, 전자전장비, 방공 시스템 이런 거를 갖춘 데다가 수직 발사 순항 미사일까지 탑재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 초에 이란이 또 샤히드 마흐다비 함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도를 했습니다. 밑에 이제 저 컨테이너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성수동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성수동에. 성수동 가면 이런 거 요즘 잔뜩 많이 쌓아놓고 지금 핫플레이스 아닙니까? 네, 요즘 많이 있죠. 성수동을 기지로 만들 수 있겠는데 이거 우리 그냥 쓰면?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그 선박 운송에 사용되는 40피트 표준 컨테이너에서 발사가 됐다라는 네. 건데 군용 함선이지만 이거는 만약에 민간 항선에 적재를 하고 다니다가 쏘게 된다면 그 이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뭐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서도 컨테이너에 미사일을 탑재하는 전략을 선보였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상 전력에 있어서 이란이 방산 선진국들의 뒤를 또 바짝 쫓고 있다라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와, 이란의 뭐 함정 이거 무슨 건조 기술이라든가 또 이런 뭐 운영 스킬 이게 장난 아닌데요? 잠수함 전력은 더 위협적이에요. 더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동에서 가장 대규모의 잠수함 전력을 갖고 있는 나라.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제 킬러급 잠수함 뭐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이 지역에서 이런 잠수함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가디르급 연어급을 수출한 형태로 알려졌어요. 특히 이제 이 러시아제, 소련제 킬로급 잠수함은 미 해군 오함대에서도 야 이거는 좀 실질적 위협이다라고 경계를 하는 전력이기도 해요. 게다가 이제 2019년에 527톤급 중형 잠수함 파테흐 이게 정복자라는 뜻의 일하는데 이 잠수함을 공개해서 주목을 끌었어요. 이란이 이걸 10척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잠항 기간이 무려 35일 정도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해요. 근본적으로 이 파테흐라는 잠수함은 북한의 연어급 천안함 기습폭침의 주범이죠, 그렇죠? 예. 얘를 바탕으로 하는 잠수함, 그러니까 가디라는 이름으로 이란에 팔았습니다. 이 가디르급을 좀 덩치를 키운 최신 개량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란이 이제 소위 군용 잠수함 제작할 수 있는 세계 한 11번째 정도 국가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이 파테그 같은 이런 잠수함 안에다가 뭐 레이더, 어뢰, 기뢰, 뭐 기타 이제 여기에 아마 대한 미사일까지 같이 장착되고 이러면은 이게 엄청나게 까다로운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럼 보유한 것도 보유한 거고 또 잠수함 자체 건조 기술도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좀 심각해지는데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예. 문제가 아닌 게 기본적으로 대한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얘를 좀 더 길게 만들고 멀리 날아가게 하면은 순항 미사일 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실제 애들이 쐈어요. 크루즈 미사일을 지상에서 쏘면은 저쪽에 트럭이나 뭐나 이런 게 있으니까 얘들이 쏘려고 하는구나 알겠지만 잠수함에서 쏘면은 원점 탐지하기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겠죠. 예. 특히나 이제 그 쏘는 그 자방 심도가 깊은 데서 이제 쏴서 울리면 울릴수록 위에서 이제 탐지하기 더 어려워지는 거고. 근데 뭐 어쨌거나 이란은 쐈어.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개발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자스크라는 거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거 모든 잠수함에 장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2022년 7월에 드론 전단 훈련 장면을 공개한 적도 있었는데 호마 그리고 아라시, 참로시 이런 다양한 이란의 드론들이 잠수함에서 날아올라서 해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선보였다라고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란은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잠수함에서 출격시킴으로써 뭐 정찰, 자폭 공격 이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란이 항공모함 제조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이거 매우 특수한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뭐 크고 비싸고 예, 그렇죠. 그리고 아주 많은 항공기와 미사일 발사대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전력이 되는데 해군력이 이미 강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더 강해질 그런 이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붙어 있는 북한이 그렇게 뭐라고 하면 우리는 좀 더 긴장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란이 그렇게 브리핑하면은 사우디는 일단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뻥카일 수 있는데 네. 뻥카라는 또 증거도 없고 그쪽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누가 제 목을 걸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최근 수년간 이제 이 사우디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잠수함 구매에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근데 분위기 때문에 더 안 미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구입을 할 것 같은데 4척 정도를 필요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에서 각각 장보고 3 배치 2를 기반으로 해서 수출형 잠수함으로 수출을 이제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인 거죠. 네. 소위 뭐 장쓰리. 장쓰리는 정말 이거 진짜 뭐 장점, 뭐 이거 뭐 특징, 뭐 자랑할 만한데요. 이건 진짜 거의 뭐 한 편도 안 되잖아요. 우리 본 게임 막 2-3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이어파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어쨌거나 이 장보고 3, 자, 배치 1, 부산 안창함, 2021년 8월에 취역을 했어요. 8월에 취역을 했고, 이번 함이 안무함입니다. 안무함이 작년 4월에 취역을 했고요. 자, 마지막 남은 신채호함. 신채호함이 올해 이제 4월 정도에 취역할 예정이다. 일단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취역을 한다고 해서 실전 배치가 곧바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번에 만든 함 같은 경우는 이제 미사일들하고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잠대지 탄도 미사일 같은 것들과 결합하고 그 능력이 운용이 되려고 하면은 결국 2020년대 후반 정도에 다 완벽한 능력이 갖춰지지 않을까. 배치2 이제 3번 하면 2029년까지 건조 완료해서 2031년에 해군에 인도된다고 합니다. 1, 2번 함보다 중량이 굉장히 늘어나서 3,600톤급이 됐다고 그래요. 뭐 당연히 뭐 이게 덩치만 커진 게 아니라 뭐 탐지를 하고 그다음에 표적 처리하고 하는 이 전투체계 개선되고 그다음에 일단 잘 들어야죠. 소나체계 성능 개선됐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소리 조금이라도 덜 나게 하냐. 배터리가 성능이 좋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 탑재로 해서 이제 수중 작전 지속 능력 시간 이거 얼만큼 더 늘리느냐. 아까 무슨 뭐 이란은 뭐 35일까지 한다는데 우리도 아마 이제 그렇게 계속 이 기간을 늘려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요. 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장보고 3의 가장 큰 다른 차이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이거를 VL에서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하는데 배치 1이 6개, 배치 2 이상부터는 10개. 예. 그래서 재래식 추진 잠수함인데
SLBM을 같이 발사한다? 사실 이런 개념의 잠수함을 만든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하고요. 저는 세일즈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럼 특히 사우디가 잠수함 필요한데 이거 진짜 말씀하신 세일즈 포인트 엄청난 메리트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좀 메리트가 꽤 있다고 보여지고 또 업계에서도 장점으로 손꼽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사우디가 1990년대 중국에서 비공식적으로 중거리 탄도탄을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잠수함에서 이제 운용을 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노리고 있지 않느냐, 좀 노릴 포인트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장보고 3가 최소한의 잠수함 전력으로 강한 타격력을 보유했다라는 그 특징을 사우디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우디가 잠수함 구매 시 고려하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그 기술의 현지화죠. 역시 기술 이전 이런 네. 부분인데 선체 통신 시스템, 지휘 및 통제 시스템 같은 이 잠수함 생산에 사우디 군수 사업이 참여하는 것이 지금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의 경우는 장보고 3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율이 80%에 이르기 때문에 기술 이전 관련해서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또 운용 유지, 후속 군수 지원 측면에서도 분명히 이제 장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세계 잠수함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 사우디에도 충분히 유리하지 않겠느냐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 군이 1993년부터 잠수함을 운영했는데 지금까지 30년 이상 무사고입니다. 이 점도 이제 높은 신뢰성, 예. 안전성 이런 걸로 또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30년 무사고라니요. 사우디 관계자 여러분, 30년 무사고에 우리 잠수함 운영 능력이라든가 또 기술 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우디 맞춤형 잠수함으로 저희가 신속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궁2와 그 맺은 인연이 쭉 이어지면 좋겠네요. 그렇죠. 아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금 해군 얘기도 했지만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사우디가 해외 협력으로 이제 전투기를 국산하고 싶어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전투기도요? 그럼요. 이게 원래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지난해에 영국, 이탈리아, 일본 요 세 나라가 주도를 하는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젝트, 이게 국제 프로젝트로 이제 네. 추진이 되는 게 있는데 여기 사우디가 우리가 들어갈게라고 했는데 NO 했단 말이죠. 이 나라들이.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기존의 미국, 미제 이런 것과 같이 또 어느 정도 또 호환이 될 수 있는 이런 차세대 전투기를 자국 기술 도입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싶다, 사우디가. 자, 이제 그러다 보면은 한국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우리 FA50보다는 KF21. 예. 그 자리에 새로운 파트너로 사우디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우디가 들어와가지고 와서 예산 더 된다 그러면 우리 다 무장창 만들어 완벽한 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줄게. 예. 솔직히 이런 거 다 갈 수가 있거든요. 저가 말씀드리면 저 혼자 생각하는 거냐 이게 아닌 게 WDS 2024 기간 동안 그 사우디 국방장관이 카이 전시부스에 방문해서 KF-20을 둘러봤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가 좋은 제안을 들고 간다면 사우디도 굳이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다음에 누차 이제 세일즈 포인트 말씀드리지만요. 유럽제 사지 마세요. 그거 사면은 나중에 부품으로 다 엄청나게 뒤집었습니다. 살잘 꼬시면은 아마도 이렇게 우리 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미 수출이 확정된 천궁2 10개 포대 외에 그래서 사우디 해군에 이어서 공문도 받고 방공군 분야도 좀 도전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예. 사우디의 육군 방위군은 그 노후 대공포 400여 문을 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유력 후보로 한국산 적어도 방공공 체계인 비호2를 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우디가 보유한 노후 단거리 대공미사일이 한 1600발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산 휴대용 대공미사일인 신궁하고 비호2를 묶어서 패키지 판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무튼 시장이 좀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우디가. 또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사우디가 요즘 그 사드도 좀 후속 군수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한국산 SM, 고고도 장거리 방공 시스템 이런 것도 다 수출을 지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열리는 시장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남북 긴장 상태가 오랫동안 진행돼 와서 거의 원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네,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사우디 관계자 여러분. 자, 방산 자립 추진 중인 사우디에게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양국의 끈끈한 방산 협력이 이어지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일단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네. 거는요. 무기가 성능 좋다고 팔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서로 사는 국가, 파는 국가 간에 무기를 팔 정도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무기를 팔았는데 이걸 북한한테 뭐 다시 되팔아버린다? 이러면 우리는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뭐 당장 그 최근에 불편해진 사우디 뭐 미국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파고 들었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무기 체계라는 게 비싸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만큼 운용을 잘할 수 있냐.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무기 체계만 팔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싸우는지, how to fight. 싸우는 방법까지 같이 결합해서 이거를 제시했을 때 그럴 때 훨씬 더 고객 국가들은 100% 큰 만족과 그다음 100% 큰 신뢰를 갖고 접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양국의 우호를 넓혀가면서 자, 싸움 스승으로서의 대한민국. 마치 우리 수많은 태권도 사모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예, 이걸 하듯이 어떻게 보면 북한, 이란 좀 맥락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를 상대할 땐 이래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훨씬 더 믿고 고객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미지긴 한데 우리가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약간 우리 방산 관련해서 좀 가성비 이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느낌상 사우디는 현금이 제일 많은 나라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것도 땅에 막 그냥 사실 현금이나 다름없는 게 막 묻혀 있잖아요. 거기는. 땅에 그냥 현금을 깔고 사는 그 퍼내면 되는 그런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굳이 가성비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그런 부국인데 그런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무기를 수입해 가고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게 주는 그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무기의 신용도도 그렇고 또 기본적으로 나라의 클래스가 좀 올라가는 그런 느낌들을 또 좀 통해서 또한 방산에도 다시 도움이 되는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역할을 또 하나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일부러 작게 하고 있어요. 대비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어차피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M을 뭔가 하는 이거 우리 다 약간 장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공을 안에서 키워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미지를 중요하죠.